최악의 불경기 속에 최근 부도로 쓰러지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20-30곳으로 그 수는 더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과 직장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도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한 가장을 만났습니다. 2009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보다는 오히려 절망에 빠져 있는 송모 씨. 올해 54살인 송 씨는 불과 2달 전만 해도 한 주류 도매 회사의 어엿한 중견 간부였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출근했던 어느 월요일 아침, 송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 회사 딱 출근하는데 창고에는 물건 다 빼갖고 왜 2층 사무실 문뭐 완전 기존 집기로 갖고 서류 같은 거 다 갖다 오고 아무것도 저희 회사에 이제 납품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소리 다 났더라고요. 예고 없이 닥친 부도. 채권자들이 회사에 들이닥쳤고 사장 백모 씨는 빚 수억 원만 남긴 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부도를 책임질 사장이 사라지자 채권자들은 송 씨 등 회사 간부들을 대신 붙잡았습니다. 특히 한 거래업체는 회사 빚 일부를 송 씨가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송 씨 집에 가압류까지 신청했습니다. 몇 년 전 사장의 부탁을 받고 연대 보증을 서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뭐 한 1억 6, 7천 가는데 등기 권리증을 주고 거기서 그만큼 물건을 갖다 쓰게 되는 거죠, 이거. 작은 회사에서는 간부들이 이처럼 연대 보증을 서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송 씨는 말합니다. 더욱이 자신은 사라진 사장과는 창업 초기부터 함께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 17년 정도 같이 이렇게 친척이나 워낙 가깝게 생활하다 보니까는 아무 뭐 의심 않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가압류가 된 송 씨 아파트의 시세는 1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달 안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송 씨 부부와 2 아들까지 내 가족 모두가 거리에 나앉아야 할 처지입니다. 덜 먹고 덜 쓰면서 결혼 10년 만에 장만했던 첫 집이 회사 부도와 함께 날아가 버린 셈입니다. 송 씨가 다니던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딱히 갈 데가 없으면 가끔 이곳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창고에는 미처 납품하지 못한 술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이게 몇 억짜리예요. 아파트 날라가고 이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 될 수 있잖아요. 한때 탄탄했던 회사가 왜 부도가 난 것일까? 사실 회사가 내리막길로 들어선 건 7, 8년 전부터입니다. 주류 도매업자들 간의 출혈 경쟁이 심해지면서 적자가 뻔한 장사를 계속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동을 사오면은 한 7천 정도, 8천 정도에 팔아요. 근데 현찰로 받으니까 그래갖고 또 수표 메꾸고 항상 그렇게 이제 그게 한 2년 정도 몇 년간 누적되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는 한 달에 2천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아니에요. 앞으로 남기고 뒤로 미치는 장사였던 셈입니다. 여기에 최근 불어닥친 경제 위기는 회사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위스키와 같은 비싼 술의 판매가 급감했고 은행들마저 대출금 회수에 나서자 회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수표 3개월 끊거든요. 지금 뭐 1월 달이면 3개월 후에 끊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몇 년간 거의 한 7, 8년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부도가 나버리는 거죠. 이 회사를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던 송 씨. 그래서 17년간 단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로 쓰러지면서 송 씨는 물론 함께 일하던 직원 27명도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무할 때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단 지나고 와서 이렇게 뭐 부도는 않지만 같이 어울려서 진짜 일하고 이제 사람들이 일할 당시에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이제 불만만 갖고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래도 그나마 그때 당시가 좋지 않았나. 이제 그만 오셔야죠. 진짜 안 말하지. 송 씨가 회사 문을 닫고 나옵니다. 부서진 문이 송 씨의 무너진 삶처럼 느껴집니다. 나갈 때 마지막으로 나갈 때 이거 잠궈놓고 왔거든요. 예. 잠궈놓고 왔는데 이제 돈 받을 사람들이 와서 열고 다 들어가서 이렇게 적어낸 거예요. 차에 오른 송 씨는 모자를 깊게 눌렀습니다. 모자 처음 쓴 거지.
죄 지은 사람처럼 누군지 얼굴 보이기가 좀 그래서 사람을 우선 기피하게 되고 잘 안 만나려고 그러고.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에 힘들어하는 가족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나 하나 죽으면 다 잃어버리고 살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 큰애가 딱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 들을 때 그렇더라고 이게. 시사람한테도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그렇다면 부도를 낸 사장 백 씨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사장 백 씨는 부도 전까지 회사 숙소에서 젊은 직원들과 함께 먹고 자며 동고동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도 이후 백 씨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직원들이 알아낸 사장의 집 주소는 2년 전 살던 아파트뿐입니다. 사장의 옛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그 사장님 댁인가요? 아닌데요? 아 혹시 저 사장님 혹시 아세요? 저 모르는데요. 며칠 뒤 송 씨를 법률구조공단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아파트 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연대 보증의 짐을 벗어버릴 수는 없는지 묘안을 찾아보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선생님 보증 서류고 땅을 부인할 수 없고 이제 다시 시작할 때는 이제 채무를 인정하고 파산 면책을 받으신 다음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걸 생각하시고요.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수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설명에 가슴이 꽉 막혀옵니다. 선생님 법인의 대표죠. 파산 선고 그런 거 하면 자식들한테 대물림 같은 거 나오잖아요. 대물림 없어요. 직장 같은 거 그런 것도 대물림. 상관없고. 직장 다 잘 다니시고. 송 씨는 힘없이 자리를 잃었었습니다. 2009년 새해 희망보다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송 씨. 경제 위기로 인한 기업 부도는 회사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일이 다 체결되면 또 그때 가서 이제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지금 눈물은 뭐 아픔의 눈물과 좋은 날이 있겠지 뭐. 한 기업의 부도는 역시 그 회사의 사장에게 가장 큰 타격을 안겨줍니다. 채권자들의 빚 독촉과 직원들의 임금 체불은 피를 말립니다. 그러나 부도에 대응하는 방식은 사장들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과연 부도란 어떤 것일까? 매일 경제신문에는 당좌거래 정지업체, 즉 부도업체의 목록이 게재됩니다. 취재진은 신문에 실린 부도업체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처음 찾은 곳은 서울의 한 중소건설업체. 사무실에는 직원과 채권자들이 뒤섞여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취재진이 들어서자 신경질적인 반응이 날아옵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가시라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가시라니까요. 가시라니까요. 빨리 가세요. SBS 빨리 가시라고요. 가. 여러 번의 설득 끝에 회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흑자 부도가 났다며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해갖고 우리는 막 매일 웁니다. 쟤들이. 지금 3일째 계속 술만 먹고 울고 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의미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로부터 늘 우수 하청업체로 손꼽혀왔던 회사. 그는 그런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사실을 지금도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 우수업체로 계속 맨날 조정비장 달 같은 경우는 한 30몇 개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쟤들이 매달 우수업체를 받았지 1년마다. 오히려 회사의 어려움은 외부에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바로 다른 건설사들의 잇단 부도였습니다. 거래하던 건설업체의 부도로 받을 돈 4, 5억 원을 못 받게 되자 은행마저 추가 대출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3억 얼마는 융자를 신청했어요.
그것만 대신 우리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했으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한 몇 억 좀 되나요? 그래도 받을 게? 한 6억 이상 되지요. 6억 원 이상 받을 돈이 있으면서도 3억 원이 없어서 부도가 난 상황. 1월달만 고비 넣은 거면은 2월달에 회복이 돼요. 되는데 1월달에 이 막을 언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악조건에 딱 와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게 정부에서 아무리 뭐 해주라고 난리치게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부도가 난 지방의 또 다른 업체. 이 업체는 약국과 보건소에 의약품을 공급했던 중간 도매상이었습니다. 약품 창고 앞마당에 양복 차림의 남자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번호표를 뽑아 순번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들은 서로 다른 제약회사에서 나온 직원들이었습니다. 부도난 도매상에서 그동안 외상으로 받아온 약품을 제약회사 측에 다시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창고에 가득 찬 약을 나눠주는 데는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 약품 도매상의 부도 이유는 바로 거래 약국들의 부도 때문입니다. 결제를 다 기매시키면 우선은 가르쳐서 오면 바로 줘야 돼. 사장은 창고 부지 등을 매물로 내놓고 끝까지 부도를 막아보려 했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땅만 팔도 되죠. 땅만 팔도 되는데 이 땅이 매매가 안 되니까 땅을 내놓으셨어요? 내놨었죠. 하려고 했는데. 네, 팔려면 이 땅에 부동산이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막혀버리고 금융권도 막혀버리고. 경기 불황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채권자들의 압류 절차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의 집행관들을 따라 압류 집행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사출기가 세대 있으니까 원래 이제 세대 사출기 세대면 하면 되겠죠. 집행관들이 공장 기계에 붉은색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압류를 신청한 사람은 공장 건물 주인이었습니다. 공장을 사용하는 업체 사장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압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여긴 임대료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임대가 안 나옵니다. 압류를 당하는 사장의 마음은 더 답답합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납품이 안 되고 저도 저 옛날에 보도를 한 1억 받다 보니까 누적이 돼가지고 새로 못 주게 됐어요. 한 5개월 정도 지금 일을 전혀 못했어요. 그러다 보면 새로 못 주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또 일이 시작되는데 또 몇십만 원의 소액 빚을 받아내기 위해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진 셈입니다. 저희 지금 부산법원 집행관실에 나왔습니다. 집행관실에 나왔고 혹시 김이라고 아세요? 한테 줄 돈 있죠? 있죠. 예, 그걸 안 주니까 돈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채무자는 37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 압류를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압류할 재산이라고는 몇몇 가재 도구가 전부입니다. 공도로 보면 왜? 땅이라든지죠. 건물은 등기부분 딱 나타나죠. 그런데 이거는 구분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매하면은 법적으로 말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조매하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끝내고 나오던 법원 직원들이 갑자기 발길을 되돌립니다. 저희가 갈라했더만은 저 채권자께서 이 책도 김씨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길래 확인만 해주시면은 확인돼가지고 아니면은 상가 확인 안 되면은 우리가 압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이 아니라던 2층에서 채무자의 이름이 적힌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본인 이름이 잘 돼 있잖아요. 자꾸 이거 거짓말해요. 이날 압류 집행은 가정집을 비롯해 부동산 업체, 성형외과, 미용업체 등 모두 11곳이었습니다. 회사의 부도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회사 재산에 압류를 신청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회사가 부도난다기보다는 그때
아파트 시장 자체가 출입돼 있었어요. 아파트 시장이. 못 받으신 임금이 얼마나? 140이요? 한 달 월급인가요? 한 달하고 열흘 치는데 열흘 치는 못했고요. 와보니까 다 지금 빼갔네 물건.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기업도 부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가구 공장. 연쇄 부도로 인해서 이 검단 또 김포 이쪽에 가구업체들이 한 30-40군데 지금 연쇄 부도가 당하는데. 오전 10시 김한중 사장은 팀장급 직원 4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최근 거래처의 어음으로 은행에서 돈을 받았었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이 돈을 당장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1월 15일, 2월 15일, 3월 15일, 4월 15일 현금을 마련해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제 어음을 회수해야지. 우리가 뭐 자금 사당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유의를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제 내세운 조건이 100% 다 한매를 할 수 없으니까 일부는 대출로 연결을 시켜라. 김 사장은 회사 상황을 설명한 뒤 주저없이 임금 삭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금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봉급을 뭐 10만 원 이상 20만 원 뭐 깎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깎는 게 여기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심사를 하겠다는 건 뭐예요? 직원들이 얼마나 그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음을 대출로 전환해야 버틸 수 있다. 그러려면 은행에 구조조정안을 내야 한다. 거기엔 당연히 임금 삭감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 결정을 내주고 그다음에 사인을 해줘야지 내일 내가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요. 하지만 이미 각종 수당도 없어지고 상여금마저 삭감됐는데 이제 임금마저 깎겠다는 말에 팀장들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제 아니 그럼 그 위해서 뭐 저도 뭐 같은 생각이에요. 뭐 양팀장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그 갑자기라는 게 그 회사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하려고는 누군들 생각을 했겠어요? 팀장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김 사장의 목소리는 한 톤 높아집니다. 사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여러분들 그 의사에 달려 있어요. 내가 뭐 안 해준다는 사람 뭐 붙들어다가 뭐 사인 해달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뭐 사인이 예를 들어서 100% 안 되면 난 나대로 다 또 2차 조치를 취해야 돼. 말이 회의지 물러설 데가 없다는 일방적인 선언. 임금 삭감을 통보하는 사장의 마음도 편할 리가 없습니다.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못 주는 죄가 죄지. 안 그래? 뭐 말씀이야 뭐 좀 강하게 하셨습니다만. 근데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뭐 강하게 표현을 안 할 수가 없고. 회의실을 나온 직원들도 착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그잖아요. 정 안 되면 그만두라는 식이에요. 그게요. 은행에 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도장을 찍어줄 거냐 안 찍어줄 거냐 그 얘기잖아요. 도장을 안 찍으려면은 사장님 의무대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적이죠. 팀장님은 도장 찍으실 거예요? 생각을 모르겠어요. 아직. 사장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가슴이 답답하다는 직원들. 사장님 뭐 저기 원망스럽거나 뭐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이해하세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사장님 뭐 같이 살자고 했는데 그래서 없는 거고. 다음 날 채권은행 앞에서 김 사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직원들하고 얘기 잘 됐어요. 제가 원하는 거에 다 합의들을 다 해줬어요. 그는 2009년도 사업계획서와 구조조정안을 들고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밝은 표정으로 나온 김 사장. 은행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원하는 대로 얘기 잘 됐어요 다. 충분히 제 유동성을 확보해주긴 했어요.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모아 얻은 결과입니다.
각오 같은 거 있으세요? 뭐 열심히 하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니까 전보다 더 죽을 각오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모든 걸 헤쳐나가겠죠. 서울에 있는 한 전자 부품 공장. 이쪽에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이 있었고 두 라인 공장에 이렇게 있었고 두 라인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성형을 하는 곳이었고 성형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사출입니다. 16대요. 예, 16대의 기계가 있었고 기계 한 대당 가격이 정확하게는 좀 1억 6천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업체는 대기업에 연간 400만 대의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던 중견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부도 이후 사장은 공장 기계까지 빼돌린 뒤 잠적해버렸습니다. 일본에서 뭐가 들어온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 한 달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달, 두 달 기다리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 달 기다려서 전화를 다시 해봤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공장 직원 20여 명은 한순간에 실직자로 전락했고 몇 달씩 밀린 임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망가는 사장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예. 경찰이라든가 뭐 그렇게 수단을 방법. 작정하고 도주하시는 거니까요. 되게 못 찾습니다. 취재진은 이 업체에서 일했던 간부 한 사람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는 회사 부도가 가정의 위기로 이어졌다고 털어놓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동안 가정 불화도 약간씩 있었는데 더 심하게 돼서 거의 이 요즘은 찜질방을 전전하는 수준이죠. 집에 안 들어가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사업 한 15일 정도 됐죠. 취재진은 전 직원과 함께 부도 사장의 집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사장님. 집 자체를 변했어요. 맨 처음에 나갈 때 뭐까지니 뭐니 해가지고 좀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 야밤에 빠져나가니까 그것도 모르죠. 밤에 차에다 싣고 나갔다 보니까. 부도가 난 회사에서 사장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이 유리제조업체 사장도 최근 부도 이후 주변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유리업체 사장을 찾던 취재진은 이 업체의 또 다른 사무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남은 직원들이 힘겹게 회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사장이 도망갔지만 아직도 근로자들은 현장을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마다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마무리된 현장까지 있으니까 쫓아다니면서 어쨌든 저희도 먹고 살아야겠는 임금들이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든 좋게 마무리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편인데 설을 앞두고 찾은 서울의 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아우성이 한창일 시간인데 한산하기만 합니다. 취재진은 이곳에서 강태윤 사장을 만났습니다. 요거는 비누, 천연 비누 요새 만들어준 거 있죠? 그런 거 나가는 거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단 직원에서 사장이 되기까지 29년 동안 이곳 시장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강 씨. 각종 포장 박스를 만들어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요즘은 일이 전혀 없어 작업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다 작년 거예요, 납품? 예, 지금 올해 거는 없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없는 거죠. 지금 온게 이렇게 꽂아가고서는 힘들다는 거죠. 시장 내 다른 업체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12명이 있었어요. 네. 12명이 있었는데 지금 딱 둘이 하잖아. 우리 아저씨랑 나랑 둘이. 작년하고 올 또 틀렸어. 지금 대목이라 지금 밤이고 낮이고 없을 텐데 지금 이렇게 일이 하나 없잖아. 우리. 내놓기 무섭게 나가던 임대 공장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전혀 없고 그나마 공장을 비우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임대료 언제? 임대료! 기다려요? 기다려야지. 그래 날짜를 얘기하라니까. 요번 주? 요번 주? 계단만 내내. 임대료를 아예 떼먹고 도망가는 사장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여기도 지금 창고인데 예. 여기도 비어 있어. 여기 내놓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있는데 지금 6개월. 여기 있는 사람은 임대료를 못 내서 도망갔어. 상인연합회 측은 부도업체 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올 2009년을 넘어 이미 2010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도산하게 돼요. 그게 신점이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그래서 확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내년 정도 가면 이제 그게 이제 걸맞은 게 터지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일단 부도가 나면 힘든 사람은 사장과 직원들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눈물 짓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기업 부도를 단순히 경제 현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6년 전 골프장에 모래를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했던 양 씨. 한 달 딱 하니까 제가 1,700만 원을 소득을 올렸습니다. 뭐 뛸 거 다 뛰고. 근데 그때는 이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래서 모래를 사갖고.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양 씨의 사업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공장 용지를 사고 설비를 갖추는데 수억 원의 빚을 얻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상 거래가 문제였습니다. 외상을 주니까 나는 이걸 만들기 위해가 전부 다 현찰을 다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는 외상 주니까 한 달 묶어놓고 돈 받고 그것도 양심 있는 놈 같으면 주는데 양심 없는 놈 전화기만 들고 다니는 놈한테 물건을 줘놔놓겠네. 두 사람한테 떼 있어요. 한 6억 정도 떼 있어요. 사업이 잘 되기만 할 거라고 예상해 공장까지 확장했는데 돈 떼이는 일이 늘어나자 사업은 금방 휘청거렸습니다. 결국 2004년 11월 부도가 났고 공장도 살던 아파트도 모두 경매 처분이 돼버렸습니다. 50대 초반에 닥친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그래도 세상을 헛산 것은 아니었는지 친한 친구가 공장을 낙찰받아 양 씨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줬습니다. 절치부심, 양 씨는 또 한 번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고령토를 이용한 미용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고령토인가요? 예. 아, 고령토 원석을 가져서 이렇게 만듭니다. 황토팩처럼 고령토로 만든 피부 미용 팩 제품을 내놓은 겁니다. 하루에 그냥 뭐 한 4,500만 원치 지금 팔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는 또 내가 다시 일어서는구나. 내가 모래 사업하면서 또 뭐 이래 빚졌던 거 그런 거 일부도 좀 이래 뭐 결제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2007년 예상치 못한 두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황토팩을 만들던 다른 업체가 방송사와 유해성 시비가 붙으면서 황토팩 미용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양 씨의 고령토 팩에 대한 주문도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딱 끊겼죠. 딱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진짜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어디 유통에 그냥 막 이렇게 좀 뿌려가지고 자금을 마련해 보려고도 참 했는데 워낙 이 타격이 커뿌리나 놓게. 두 번의 사업 실패는 양 씨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우선 온 가족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가족이 5인데 막내는 학생이니까 어리니까 신용불량이 안 됐습니다. 그 위에 둘이는 참 애비 잘못 만나가지고 둘이 다 신용불량 돼버렸고 알라마이도 신용불량입니다. 현재 수입도 전무한 상태. 집의 전기도 석 달째 요금을 못 내고 있어 언제 끊길지 모릅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전기 끊으러 온다 크면 오면은 또 뭐 사정해가지고 또 그때 와야죠. 현재 양 씨 부부는 공장 기숙사에서 3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남 일녀 자식들과는 생이별해야 했습니다. 올해 32인 큰아들은 살 길을 찾아 서울로 갔고 28인 딸은 고3 올라가는 막내를 데리고 인근 도시에서 월세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 있어요. 지금 서울서 대리운전해요. 대리운전하고 먹고 살고 있어요. 그 아드님 얼굴을 뵌 지가 얼마나?
한 3, 4년 됐죠. 3년 동안 얼굴은 못 네, 안 왔어요. 아직 한 번도 안 왔고. 가끔 가다 서울로 안부 전화를 하지만 3, 4년 떨어져 지낸 탓에 가족 간의 대화도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잘 있나? 응? 왜? 또 힘들어? 응? 어떻게든 대가고 잘 되고 있어요? 그래, 그냥 그래. 밥 잘 먹고 또 좋은 소식까지 전화할게. 겨울에 방학 알았어요. 그래. 미안하다. 들어가. 60을 바라보는 양 씨는 또다시 모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희망이 없는 암담한 현실. 과연 언제쯤 양 씨 가족은 함께 모여 살 수 있을까요? 이처럼 회사가 부도가 나면 기업주의 가정은 풍비박산나기 일쑤입니다. 올해 56의 이모 씨. 20대 후반에 식품 유통업에 뛰어들었고 그 매섭다던 외환 위기의 파고도 슬기롭게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제2의 IMF다 이래가지고 전에보다 사실 더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저도 처음에는 돈을 벌러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쪼달리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이제 돈을 빌려 다녔죠. 수표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 9월 결국 사업은 부도가 났고 살던 아파트와 자동차도 모두 압류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은 재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도 전에는 가정을 위해서 한 가정으로서 참 충실하게 살아왔는데 막상 부도가 나니까 가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도 난 지 석 달 만인 지난 연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온 겁니다. 사장 이 씨는 부인을 붙잡았습니다. 부도도 내 혼자만의 부도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난 때문에 한국에도 이런 여파 와서 결국에 내한테 돌아왔는데 우리 좀 참고 지내보자 이러니까 집사람은 언제 회복되느냐. 하지만 아내는 완강했고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50대 중반에 갑자기 홀로 남은 이 씨. 아내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세탁도 이번에 집사람이 나가고는 어차피 이제 뭐 소고 같은 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빨래판에 지금 저는 세탁기 작동을 할 줄 몰랐습니다. 부도로 남편이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다는 40대 초반의 박 씨를 만났습니다. 건설 분양 사업을 하던 박 씨의 남편은 2년 전 부도가 났고 수배자 신분이 됐습니다. 보통 오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들어왔다가 들어와서도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집에 오면 불안한 상태에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내다가 이제 그 검문에 그렇게 돼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박 씨 남편의 채무액은 수십억 원. 결국 재판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날 이제 저녁에 집에로 왔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이제 더 이상 재판도 없는 거고 더 깎일 저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가장의 짐을 지게 된 박 씨는 식당 종업원, 텔레마케터, 회사 격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박 씨의 마음을 다잡게 해준 것은 두 아이였습니다. 1년 이상을 이제 아빠랑 연락이 안 되니까 애들이 아빠 전화를 해요. 해갖고 음성을 남겨요. 아빠 어디야? 전화를 음성이라도 듣고 싶은데 하고 전화.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에게는 아빠가 지방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던 박 씨. 하지만 지난해 여름 그는 고심 끝에 아이들에게 아빠가 교도소에 있다고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그거를 나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다른 사람한테 받을 게 있는데 그걸 못 받아서 또 이렇게 된 결과가 있으니까. 이후 남편과 아이들은 편지를 통해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길게만 느껴지던 3년의 복역 기간, 이제 1년 정도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겪어야 할 고통은 산적해 있지만 박 씨는 가족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제기하는 분들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이렇게 쓰러지시면 일단은 저희 나와서 가족 자체가 좀 흐트러지지 않아야 재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때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각 기업체 사장들. 하지만 부도 이후 이들과 그 가족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며 살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일어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 조건과 방법들을 취재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출연자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11월 최기용 씨가 자신이 발명한 유기농 스낵 기계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5,000입니다. 5,000 세 분 하셨습니다. 5,200, 5,400, 20억 5천. 5천만 원으로 시작해 최종 낙찰가는 무려 20억 5천만 원. 프로그램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주인공인 최기용 사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2달 전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금액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고생해왔던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기쁨이 있었죠. 하지만 거금 20억 5천만 원은 투자자와 합의해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분 역시도 20억이란 거금을 내려면 많은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준비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사 하고 거절을 했던 겁니다. 제품의 품질과 위생을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지원도 고사했다는 최 씨. 그가 기술력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마찰열에 의해서 이 곡물 자체 이런 걸 분쇄시켜서 이 통곡물이 지금 여기 보이시잖아요. 곡물이 여기 들어가서 요 사이에서는 이제 분쇄돼서 이렇게 백상색 이렇게 폭마라가 되는 거예요. 3년간의 연구 끝에 기술에 대한 특허도 받았습니다. 창고 한 구석에는 최 씨가 쏟은 노력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불량 처리한 것들이에요. 저희가 네. 원하는 그 수치가 나오질 않아서 불량 처리한 것들은 이건 그냥 버리는 것들이에요. 이걸 저 지난 한 3년 동안 예, 이렇게 하기로 수차를 했다라는 얘기죠. 지금은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최 씨도 한때는 절망에 빠진 부도 기업인이었습니다. 부도가 난 뒤 일자리를 구해봤지만 번번이 퇴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면접관이 다 재능이 있게 보이는데 특별하게 잘하신 게 없습니다. 총무로 가시겠습니까? 경리로 가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은 고마워요. 그분이 저를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죄송합니다. 그때 또 최 씨가 재기를 하는 데는 가족의 힘이 컸습니다. 10년 전 부도의 영향으로 여전히 비좁은 연립주택 지하에 살고 있지만 네 식구는 그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가져가면 어떡해? 다 가져가. 아드님이 평소에도 이렇게 잘 도와주세요? 네. 집에 있으면 저희 찍는다고 이러는 거 아니죠? 아니 그거 아니고요. 평소에도 아빠하고 딸은 TV 보고 있고 얘하고 저는 부엌에서 있고 그래요. 항상. 식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연신 웃음이 터집니다. 제가 육개장까지 다 끓여줬어요. 이 얘기만 20년. 맞아. 그때 끓여준. 근데 아빠가 그때는 결혼을 하려면은 그 방법밖에 없었거든. 부도의 시련 속에서도 밝게 커온 아들 딸에게 그저 고마울 뿐이라는 최 씨 부부. 아빠가 부도가 났을 때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은 속 타는 부모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요?
그냥 서울 이사 간다 그래서 마냥 들떠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근데 중학교 때 와서 알았는데 그 부도 때문에 갔다. 늘 부족한 생활 속에서도 웃음만은 잃지 않았던 가족. 포기하지 않는 거. 이제 그다음에 가장 진짜 중요한 거는 가족 간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꼭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해야죠. 지방의 한 일식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김윤상 씨. 김 씨는 한때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일식 조리사로 일했을 만큼 실력이 뛰어납니다. 다시 구하기를. 계란으로 만든 이제 초밥 재료인데 이게 그 계란만 하는 게 아니라 생선하고 이제 마. 이게 아주 만들기 어려워요. 그는 자신이 만든 초밥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온 김 씨. 그는 4년 전 자립해서 일식집을 차렸다가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당시 부도 때문에 김 씨는 지금도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채권자들 우리 집에 와가지고 돈 왜 안 갚느냐. 어떤 딱지를 막 가전 우리 붙이고 애들 보는 앞에서 아빠 이게 뭐예요? 이제 그럴 때 설명도 못 하겠고 그때는 참 힘들었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나 봐요. 그래서 막 방황했던 김 씨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방으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초밥왕이 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인생의 2막을 개막한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맨날 일어나면 딱 하면 제 초밥집 그려져요. 손님이 줄을 서 있고 막 그런 그려집니다. 천정에. 우리 가족을 보고 맨날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초밥 어떻게 초밥을 맛있게 그 가격대에 맛있게 만드는가. 그냥 맨날 그냥 그의 노력은 이른바 초밥 노트에 빼곡 기적해 있습니다. 초밥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뿐 아니라 그가 꿈꾸는 초밥집의 설계도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주방 내부의 시설인데요. 이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닷지에 손님들이 초밥 먹는 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장국은 어떻게 줘야 되고 여기 선반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기업 경영과 성공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구글 성공의 7가지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제 업무에 관련된 어떤 그런 책을 이제 신문에서 보고 메모를 해서 봐서 읽어야 되는 거고. 김 씨는 결국 지난달 서울 강남구청에서 창업자금 5천만 원을 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용이나 담보 없이 자신의 열정을 담은 자기소개서와 사업 계획서만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포기하지 않고 꿈을 꿔왔던 것이 기적적인 재출발의 씨앗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멀었지만은 제가 가고 있어요. 일단 벌써 제가 이 불량자가 5천만 원을 제가 어디서 빌립니까? 연 2%에 보증도 없이. 김 씨는 오는 3월 서울 강남에서 자신만의 새 초밥집을 열 계획입니다. 개인 파산자가 어엿한 사장이 되는 진정한 인생 역전입니다. 제가 이제 오만했어요. 교만했고. 그래서 이제는 고객을 이제 우선시하는 어떤 그런 가게, 제 가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아주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부도 사장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차가운 것은 사실입니다. 부도로 인해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채권자들의 아픔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부도 사장들이 지난날 일부 부도덕했던 기업주들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에 그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면
돈을 좀 빼돌리지 않았을까, 또 고위부도를 낸 거 아니냐는 그런 따가운 시선이 가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기업의 경영을 건실하게 무차입 경영을 한다든지 또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애써 이렇게 갖고 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기업 부도의 원인을 사장의 무능력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무리입니다. 기업주들의 어떤 역량만으로는 그 현재 이런 구조적인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구조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도 건실한 기업인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각종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아직도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러니까 12월 달에 11월 달, 12월 달 자금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안 됩니다. 은행에서 불안해서 못 준다고 하죠. 왜냐하면 쭉 물어봤어요. 금융계통에. 돈은 정부 주라 그랬다 이거야.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은 그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냐 이거야. 결국 은행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못 준다는 거예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서울 명동의 한 소극장에서 비보이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공연팀의 관리이사를 맡고 있는 이준영 씨는 부도 기업인 출신입니다. 지난 97년 인쇄업을 경영하다 부도를 맞았고 이 때문에 교도소까지 다녀왔습니다. 이제 세팅하고 공연이 시작되자 비보이들의 현란한 춤이 관객들을 압도합니다. 세계 비보이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한 한국 최고의 비보이들. 이 씨의 두 아들이 바로 이 비보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무시당했는데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이제 무시당하고 날 무시하더라도 진짜 뭐 한 5년 후, 10년 후에 한번 진짜 두고 보자. 누가 더 잘 내나. 자, 어떻게 보면 오기도 있었고요. 아버지의 부도 이후 오직 춤에 매달려 슬픔을 달랬던 두 아들. 이 씨도 아들들을 보면서 자신을 추스렸고 최근에는 인터넷에 부도 가족 카페를 만들어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고 사업을 실패하고 도망을 다녀도 법적인 문제는 어쨌든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피한다고 해외로 도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가 말하는 재기의 조건은 역시 가족입니다. 이 때문에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족 전체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꼭 아내와 자녀들을 꼭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용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씨의 아들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흩어지지 않았던 가족의 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족이란 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그리고 가장 뭐 힘들 때 위안의 정도 그런 거 당연한 거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 딴 거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 기업의 부도는 원래 수익성이 한계에 이른 부실 기업의 퇴출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욱 성장해야 할 건실한 기업들마저 줄줄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면밀히 원인을 살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 추적,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주 뉴스 추적에서 개천의 용을 꿈꾸는 아이들 편이 방송된 뒤 국내의 시청자 20여 분께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겠다고 연락해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립니다.